오늘 했던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당 상환 방식 이렇게 배웠어요. 저당 상환 방식은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테마 42입니다. 테마 40을 보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테마 40번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유사문제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 저당 상환 방법 42 테마 42 문제집 102쪽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님들,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 맞잖아요. 자, 42쪽에 102쪽 테마 42 저당 상환 방법 반드시 시험에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까지 출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테마 43이 계산 문제인데 42를 보게요. 자, 대표용 문제로 테마 문제로 가게요. 테마 문제 26회 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박스 주고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나오는데 특징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지만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특징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 체증식, 점증식, 젊은 사람에게 유리한다. 이자가 많다. 이렇게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빨리 갚아 나가는 게 원금균등. 그래서 원금균등이 초기에 상환액, 대출자의 해수액이 크다.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다. 초기에 빨리 갚았으면 대출 중기에 정도 상환할 때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잔금 비율이 가장 낮은 거,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게 원금균등 상환 방식.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보게요.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기억.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OX, X. 틀렸습니다. 상환 첫 해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상환 첫 해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컸잖아요. 어느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여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이자병도 1,000만 원.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1,630이었잖아요. 1,630. 그래서 초기에 상환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크다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할 걸로 틀렸죠. 증가할 걸로. 미래소득이 증가할 걸로. 그걸로 예상들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자, 이 사람들은 은퇴 직장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체증식이 아니죠. 체증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그 예상들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따지자면 니은은 미래 소득이 감소할 그 예상들은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방법은 오히려 원금 균등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초기에 많이 갖고 후기로 와서 조금만 갚아 나가니까. 자, 디귿.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O.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자가 점점 감소하자. 900, 800. 그래서 이자 때문에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뭐라 하냐면 체감식이라고 그래요. 체감식. 체증식 있잖아요. 이걸 체감식 이렇게도 불러요. 체감식이라고. 점점 감소하니까 체감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체감식이라고. 자, 디귿은 옳은 말이에요. 기억, 니은 틀렸고 이제 디귿 옳은 말이네요. 니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은 원금액이 점차로 뭐한다? 증가한다. 늘어난다. 옳은 점이죠.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답이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우리 따지면 5번이네요. 5번. 자, 됐어요. 5번.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당 상환 방법은 나오면 이론적으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자, 유사문제도 있는데 유사문제 1번 제가 안고 이제 2번 했는데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유사문제 1번. 유사문제 1번 PPT 넣고 이제 책 보자고요.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그 말하고 여기 아까 테마 42에서 거기 마지막에 있는 니을 지문하고 같은 지문 다른 지문?
같은 지문이잖아요. 같은 지문. 이렇게 똑같은 말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리금 방식 나오면 매기한 값들 원금 상환이 점점 많다? 증가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유사 문제 1번이 답이 이제 옳은 게 1번이잖아요. 1번. 그런 거 있으니까. 자, 그럼 남은 문제 왜 틀렸나 볼까요?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올리금 상환이 더 크다. 틀렸습니다. 전체 대출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액은 다 똑같아요. 이자가 다를 뿐이지. 그럼 이자를 많이 내는 게 올리금 균등입니까? 원금 균등입니까? 올리금 균등이죠. 올리금 균등. 그래서 2번은 이제 크다가 더 작다 이렇게 해야 되죠.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최정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더 크다. 틀렸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수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환액.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상환이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서 상환액이 큰 방법이 뭘까? 원금 균등. 최정식에 비해서 틀렸습니다.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상환액이 더 크다, 더 작다. 그래서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크다 해야지. 5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 틀렸어요. 빨리빨리 못 가 부분은 이자 부담이 작다, 아니라 크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옳으면 될 것 같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 이렇게 하면 옳은 말 같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자, 2번은 29회 때 나왔고 2번은 이제 PPT 화면에 있으니까 2번 문제 이제 보자고요. 칠판 보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 유사 문제 2번하고 아까 테마 42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형태가 똑같잖아요. 박스 주면서 옳은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주고 있잖아요. 유사 문제는, 테마 문제는 26회 때고, 유사 문제 2번은 29회 때니까 아마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29회 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26회 때 문제를 참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문제 형태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밝혔을 거더라고. 1번,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옳을까 있을까? 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최정식이든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출 잔액은 감소해요. 최정식은 예외를 한다더라도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대출 잔액은 감소하죠. 한 푼에 다 갚아 나가니까. 대출 잔액은 감소한다는 맞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대출 잔액은 다 감소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은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이 항상 일정하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하고 대출 잔액도 감소하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기억 옳은 집은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의 상환들은 원리금 상환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X 틀렸잖아요. 아까 증가라고 2번 냈고 이건 감소는 했죠? 틀렸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증가한다고 틀린 지문이죠. 니은. 자, 디귿. 점정 또는 최정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할 걸 봐요. 아까 봐봐요.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약간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미래소득이 증가할 거 이상들은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OX? O. 잖아요. 이거. 오고. 늘 만기, 대출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최정식.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 순서대로 가려면 최정식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나와야 되고,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순서로 가야지. 그럼 니을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틀렸고.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기억하고 디귿은. 답은 2번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3번도 번화만하죠. 옳은 것 고르기는 3번. 3번 갑시다.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되는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리금 균등 나오면 가장 잘 나온 게 매기간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증가한다는 거. 감소하게 틀렸죠.
작년 시험 문제니까 이거. 2번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원리금이 동일하다. 아니죠. 원리금이 동일한 게 아니라 원금이 동일하고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는 거죠. 3번 원금균등 플러스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어떤 게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가.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여기에 앞에서 빨리빨리 갚아버리니까 기간으로 평균 내면 이게 더 짧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똑같이 10년을 갚는데 여기는 앞에서 빨리빨리 갚아버리죠. 빨리빨리 갚아버리니까 기간으로 계산하면 10년이 아니라 평균 내면 10년이 아니라 한 7년 만에 다 갚는 거고 얘는 10년 걸리겠고 이런 뜻이에요. 약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이제 응용해낸 거라고. 두 가지 방법. 1억을 대출받으면 10년 동안 갚아 나간다. 근데 빨리빨리 갚아버리면 상환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그것이 뭐가 짧다? 원금균등이 짧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모르고 그러겠으니까. 그럼 3번 모르겠다면 나머지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1번, 2번은 명백하게 누가 봐도 틀렸으니까. 4번 차정식, 점정식 상환 방식 경우 장래소득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또 나오잖아요. 증가로 계산되는 똑같은 말이 지금 주는 거라고. 틀렸고 5번 만기 이건 나오잖아요. 오늘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균등 상환 방식 비해 대출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늘어나죠.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게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자가 언제나 똑같아. 1억을 빌렸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금융기관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지, 증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가장 적죠. 저당 상환 방법은 이쯤 하게요. 그 43번 계산 문제는 제가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계산 문제 하지 않고. 혹시 44번 했던가요, 지난주에? 기억이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구나. 여러분 표시 안 돼 있죠? 제가 여러분하고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올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여기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31회 때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고 요거 출제했으니까 요거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하시고 여러분하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할 기회가 있으면 이거 자세히 하겠지만 자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 금방. 이 정도 문제는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령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주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대요. 그러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런 조건에서 대출을 만약에 3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거야. 3억을. 그럼 3억을 대출받아서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인데 이미 5천만 원 대출받았대요.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2억 5천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게요. 이게 이제 주택이거든.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 가면 은행이 무작정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대출 기준이 있다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대부비율입니다. 대부비율 기준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담보인정비율 기준이라고. 대부비율을 담보인정비율 한다고. 그럼 대부비율 기준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이 무엇을 기준이냐? 주택가격 기준으로. 주택가격. 대부비율이 50%다. 그럼 주택가격에 50% 돈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비율 기준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흥자액 결정한다. 유흥자액.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대부분 기준의 유흥자액은 주택가격에다가 대부비를 써먹는 거야. 곱하기 대부비율. 이렇게 하면 유흥자액이 하나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례에서 만약에 담보인정비율만 대부비율만 적용한다. 그럼 대부비율 50%다. 그럼 주택이 10억짜리면 5억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럼 주택이 10억이면 5억 빌려준다. 여기다 50%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비율 기준은 주택 가격에다 대부비율을 곱한다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례 적용해 볼까요? 이 사례는 지금 주택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 3억이라고. 그럼 3억에다가 대부별 담보인정비율 50% 이하가 되게 0.5. 그러면 1억 5천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야. 대부별 기준 본다면. 그럼 이 사례가 총부채 상환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 없다면 이 문제는 1억 5천까지 빌릴 수 있다. 1억 5천까지. 근데 5천만 원 이미 받아버렸다. 그러면 1억이 된다고. 답이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의미하셨죠. 근데 총부채 상환비라는 게 있다는 거야. 왜 총부채 상환비를 들어가냐면 이 주택을 내가 사는데 이 주택이 지금 3억짜리다. 대부비율이 50%다. 1억 5천이다. 그럼 차입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차입자가 소득이 없으면 못 갚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당신의 소득은 얼마냐? 당신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결정하겠다. 그게 총부채 상환비율이에요.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 이 총부채 상환비율은 이제 작년에 나오잖아요. 총부채 상환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겠다?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이것도 시험 문제 봐봐요. 이론적으로 대부비율은 담보인정비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 뭘 가지고? 소득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작년 시험쯤은 이거래요.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맞죠?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은 소득을 대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잘 생각해봐요. 대부비율은 이용자 요구할 때 주택 가격에다 대부비율을 곱했어요. 왜? 대부분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니까.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거야. 대출액 결정.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저기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총부채 상환비율로 이제 유흥자를 구해보자. 그럼 패턴이 똑같으니까 대부비율은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럼 주택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유흥자가 소득이 나와요. 소득. 이 소득에다가 뭘 써먹겠다? 총부채 상환비율을. 대부비율 기준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가격에다 대부비율을 곱하면 유흥자가 나온다.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은 뭘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소득에다가 유흥자금 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비율을 써먹는 거다.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상환비율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수식도로 갖다 붙여봐요. 소득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인데 총부채 상환비율, 상환액이 아니라 총부채 상환비율이에요.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이 몇 퍼센트요? 40%, 0.4.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요. 당신의 연봉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접부 갚을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60%, 3천만 원은 먹고 써라. 핸드폰비도 내고 먹고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당신이 갚을 능력을 봐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5천에다 0.4를 곱하면 2천만 원이거든. 그럼 2천만 원 빌려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은 2천만 원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연봉이 1억인 사람은 갚을 능력 얼마 빌려주겠다? 4천만 원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4천만 원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은 4천만 원까지 갚을 수 있으니까 원리금이 4천만 원 되게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5천에다가 40%니까 2천만 원을 갚을 능력으로 봐주는데 이 금액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융자기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저당 상수로 나누면 돼요. 저당 상수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금액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비라고 총부채 상환비라고 요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비는 뭘 가지고? 주택가격. 주택가격에다 대부비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총부채 상환비는 뭘 가지고? 소득 가지고. 소득에다 총부채 상환비를 곱하라는 소리야. 그리고 저당 상수로 나눠줘라. 그러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2천만 원, 5천 곱하기 0.4, 2천만 원, 저당 상수 0.1. 저당 상수는 거의 0.1을 줘요. 그래야 계산이 빨리 쉬우니까. 0.1. 그럼 얼마까지? 2억까지. 그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런 현상이 대부비를 기준한다면 당신에게는 1억 5천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총부채 상환비율, 당신의 소득을 보면 2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빌려줄 수 있다. 그럼 두 개의 금액이 나오면 무조건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니까 얼마 빌려주겠다? 1억 5천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대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이야. 1억 5천인데 이미 5천만 대출 받았죠.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1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5천만 빼고 1억이다. 1억. 자, 요 수식, 요거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 자, 마무리 해볼까요?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대부비율, 다른 말로 담보인정비율하고 또 하나는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그럼 담보인정비율은 뭘 기준으로 한다? 주택가격. 그럼 충자액은 주택가격 써놓고 대부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하나 나왔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뭘 기준으로 한다? 차입자의 연간소득. 그럼 차입자의 연간소득을 써놓고 거기다가 총부채 상환비율을 곱해준다. 그리고 마무리는 저당상수로 나눈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 전부 다 주는 거야, 자료를. 여기 주택가격 주죠, 대부비율 주죠, 소득 주죠, 총부채 상환비율 주죠, 저당상수를 주죠. 전부 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곱하고 나누기. 곱하기 2번.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1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자료를 다 주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해봐라. 그러면 곱하기 2번, 나누기 1번. 그러면 끝.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걸 해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래도 어려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한번 줄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자, 이제요. 테마 45로 갑니다. 테마 45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가 PF에서 여러분 기억할 말을 딱 해볼게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보 없이 미래 현금을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물적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돈을 쓰는데 사업주 장부의 부채라고 쓰이지 않는다. 사업주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돈 내놔라. 비소구 금융이다. 하지 못하고 비소구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한적 소구 금융을 취하고 있다. 은행은 담보 없이 돈 빌려줬으니까 은행은 위험이 많이 노출됐다. 그래서 사업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채권 회수가 곤란하고 은행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 부의 금융가 나왔고,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사업이 성공하면 은행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바로. 테마 45번 이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27회 때 문제네요. 자,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앞으로 일정한 현금을 예상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또는 고속도로 만든다. 자, 이런 경우 예? 일정한 현금을 고속도로 만들었다. 일정한 현금을 통행료.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대금. 그냥 도로, 순환도로 통행료 이런 거 나오겠네.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은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OX?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 계좌를 통하여 직접 관리한다. OX? X, S그룹 계정을 통해서 위탁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 답이 3번.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돈을 못 받으니까. 5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예. 거기 유사문제 1번부터 쭉 있는데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보시고, 특히 유사문제 1번은 금방 했던 거잖아요. 금방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유사문제 2번하고 유사문제 3번은 그냥 참고상 하세요. 참고상. 참고상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깊게 하지 말고 2번, 3번은 그냥 참고상이에요. 자, 유사문제 4번 갑시다. 유사문제 4번 29회 때 나왔고, 책을 나왔으니까 답은 금방 갖출 수 있을 건데, 말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4번, 옳은 것 그렇습니다.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재산을 기반으로 한다. OX? X.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업자한테 원칙적으로 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프로젝트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미래 현금으로 하고
사업 자체에 남아있는 재산하고 이렇게 틀렸고 2번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된다. 틀렸죠.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걸 부의 금융효과 그랬잖아요.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 되더라도 대출기한 채권회수에 영향이 없다. OX, X. 채권회수가 곤란해진다.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 그럼 이거 모르면 넘어가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틀렸어요.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틀렸죠. 그렇죠?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요. 여러분들 회사는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그럼 영업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 내거든요. 법인세를 내는데 회사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명목상 회사도 있고 실체상이 있다고. 명목상 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감면. 명목상 회사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 이 프로젝트 회사가 대부분이 명목상 회사거든. 실체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 프로젝트 회사가 명목상 회사가 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회사 사업주 나오고 A에서 나오고 A-에서 나오고 명목상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명목상 회사가 오늘 3번 나왔어요. 오늘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위탁관리 분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분산 투자회사 전부 다 명목상 회사였어요. 그 두 개 회사 명목상 회사입니다. 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거야. 감면 혜택. 그 PF 회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시에도 이 프로젝트 회사가 명목상 회사 된다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은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테마 46번 부동산 증권이죠. 이거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당 담보부 증권 MBS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불러요. 우리 시험에서는 저당 담보부 증권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저는 주택 저당 증권 그랬다고. 주택 저당 증권. 근데 영어 약자는 MBS인데 물어볼 때는 약간 다르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영어 약자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MBS 유형은 지분형 MBS,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MPTB가 있고 CMO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럼 이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MBS가 나오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MPTS는 G2XX,X다. 요거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거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자, 2번 M 좀 이따 설명할게요.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틀렸죠. MBB는 누가 갖습니까? 발행자. 그렇다면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자, 그 다음에 3번 CMO의 발행자는 CMO는 다계층 채권. 만기를 구조를 여러 개 만든다. 이자율이 달라진다. 그럼 만기가 장기가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만기 1년보다는 만기 10년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럼 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상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트렌치 계층 증언한다. 그럼 CMO에서 트렌치 나온다든지 계층 나오면 옳은 집이 되는 거예요. 옳은 집은. 4번 MPTB는 MPTS와 MBB로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OX? 혼합입니다. 자,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으면 CMBS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는 거, 주택담보대출에서 신한은행이 받는 게 주택시장 채권이에요. 이 주택저당 채권, 이 주택시장 채권을 유동화했습니다. 유동화. 얘를 MBS라고 불러요. MBS. 그러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준 것도 있겠지만 상가담보에서 돈 빌려준 것도 있겠죠.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이나 상가저당 채권. 내가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산다.
그럼 은행에다가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겠죠? 그게 상가저당 채권이야. 그럼 이 상가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유동화. 얘를 CMBS라고 불러요. 이 C가 뭐 우리는 그냥 우리 표현은 뭐 케미컬 이러는데 커미셜 뭐 이렇게 한다. 커미셜. 상업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뺐는데 거기 봐봐요. 우리 거기 문제를 보면 CMBS에서 COMMER, CIAL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커미셜 이렇게 부른다고. 이게 상업 이런 뜻이라고. 상업. 이런 거잖아요. 뭐 무슨 케미컬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회사 뭐 이런 뜻이고 상업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커머셜 이렇게 부르는데 커머셜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뭐 커미컬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커머셜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커머셜 그런 게 상업 이런 뜻이라고요. C가 상업. 그러니까 CMBS는 저는 상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고 그걸 받는 채권, 상가 저당 채권 얘를 팔아버린 거. 이걸 CMBS라고 불러요.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를 이게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가 상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줬다는 소리예요. 이를 기초로 한 주사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왜 있어? 그럼 주택을 담보로 돈 빌려줬다. 그것은 MBS라고 하고 상가를 했으면 C 붙여서 CMBS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예. 자, 영어 정의하는 거요. 그 다음에 1번이 좀 어려워요. 1번이. 여러분들 1번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1번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1번은 이런 겁니다. 차입자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있고 발행자 한국주택금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어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투자자에게 MPTS를 발행해요. 그럼 MPTS를 발행하면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져요.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에서 설정했습니다. 이거 채권 설정했는데 제가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요. 이제 원리금을 상환했어요. 상환. 그럼 상환했는데 뭐 한 달에 만약에 뭐 200을 상환했다. 그럼 이 200을 신한은행이 주택상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200을 신한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신한은행이 주택상 채권을 저에게 설정한 채권을 발행기간 팔아버리면 그럼 이 200만 원이 발행자라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 발행자가 MPTS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만 원은 제가 낸 200만 원은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발행자가 제가 저에게 설정된 주택상 채권을 바탕으로 MPTS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 MPTS는 모든 게 투자자가 책임져. 그러면 제가 낸 200만 원이 발행자에 가고 200만 원 그대로 투자자에 가야 돼. 이게 현금흐름이 이체된다고 해요. 현금흐름이 이체. 자, 봐봐요.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상 채권 집합물. 그게 주택상 채권 집합물이 주택상 채권이야.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차입자가 내가 200만 원 주면 그러면 신한은행이 발행자에게 주고 그러면 그 돈이 투자자에 간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안 갚으면 그러면 투자자는 저는 발행자한테 내놔. 왜 안 내놔? 이렇게 못 한다는 소리야. 왜?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했으니까. 그런데 MBB는 이 MBB라는 상품은 누가 책임져야 돼? 발행자. 그러면 내가 돈 안 갚는다 하더라도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예? MPTS, 그러니까 MPTS는 투자자가 다 책임진다. 그럼 차입자가 돈 내면 투자자가 다 가져갔는데 차입자가 돈 안 냈다. 그러면 신한은행도 저한테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발행자에게 돈 줄 수 없는 거고 그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 줄 수 없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왜 돈 안 줘? 그러면 발행자가 그랬지. MPTS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의미하셨죠? 걔 이제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이것 관련해서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명백하게 2번이니까 1번 집을 모른다 하더라도 5번 집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2번에서 자기가 손들고 서 있어. 자기가 답이라고. 2번은 MBB 투자는 최초 주택상 채권 집합물. 요걸 제가 요 주택상 채권 집합물을 저당권에 표현해요. 저당권. 필기노트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 저당권의 소유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 거기 필기노트에 그 표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저당 채권, 소유권 이렇게 놨다고 이렇게. 이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유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유사 문제. 유사 문제 1번, 2번은 제가 하지 않았고 3번 볼 건데 유사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유사 문제 1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칠판 볼 필요 없이 책 봐요. 틀린 거. 1번 CM은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OX? O. 만기가 1년이면 이자율이 낮아요. 만기가 장기가 되면 이자율이 높고. 2번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가 초과담보를 제공한 것이 일반적이다. 5조 2번 5. MBB 채권형 초과담보가 있잖아요. MPTS가 초과담보 없는 거고. 3번 MPTS의 적이상한율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MPTS는 전부 다 투자자가 부담하죠.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적이상한율은 위험이 커진다. 지금 적이상한이 나왔어. 고정금리의 적이상한이 나왔습니다. 그럼 고정금리의 적이상한이 나오면 얘는 금리 상승할 때 합니까? 하락할 때 합니까? 하락. 적이상한은 금리 하락.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고정금리에서 적이상한이 나왔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금리가 떨어질 때. 근데 금리가 상승할 때는 됐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금리 하락시 해야지. 금리 하락시. 답이 4번이고 5번은 2차 지당시장은 1차 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5.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거의 내지 않다가 효과는 내지 않다가 이제 30에 낸 거요. 답만 보고 갈게요. 4번. 주택금융 확대로 자가소유 비중이 감소한다. OX? X.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 자, 3번 문제는 작년 시험 문제니까 칠판 보기야. 3번 문제 작년 시험 문제 칠판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먹이지 유동화. 이게 주택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하는 설명은 틀린 거. 자, 1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다. OX? O. 2번 MPTB. MPTB에서 제가 이 PT가 페이스로 그랬잖아요. 페이스로. MPTS는 패스스로잖아요. 패스로. PT 패스로. PT 페이스로. 이 페이스는 돈만 넘겨준다. 투자자에게. 그래서 원리금 수출권만 투자자 넘겨준다. 그럼 MPTB는 주택시장 채권의 소유권. 저당권 누가 가지고? 발행자가 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2번 계속 읽어볼게요. MPTB의 경우 적이상한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게요. 요 MPTB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소유권, 이게 저당 집합물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적이상한 위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MPTB는 혼합형이니까 발행자도 나오고 투자도 나와요. 발투투 그랬거든. 발투투. 그러면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적이상한 위험 누구? 투자자. 그럼 2번 MPTB의 적이상한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럼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가 부담하지. 투자자. 그래서 틀린 것을 답면 몇 번인가? 2번. 자, 3번 MBB 초과담보 있다 없다? 있다. MBB 초과담보가 있다. 4번 CMO는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층의 이게 트렌치. 이거 이제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 영어 아니라 프랑스 말. 트렌치. 우리말로 계층. 구성된 증권이다. 이 말이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CMO는 만기 구조를 여러 개 만든다. 계층 1번, 2번에서 만기 구조를 여러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달라진다. 그 뜻이라고. 5번 우리나라 먹이지 유동화 중개기관. 우리나라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어디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답은 의외로 쉽잖아요. 이렇게. 자, 3번 됐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요. 넘겨서 부동산 투자사로 가죠. 부동산 투자회사 테마 47. 옳은 거 그렇습니다. 26회 때 변형시킨 거예요. 왜 변형시켰을까요? 법 조문이 바뀌니까. 법 조문이. 그러니까 26회 때하고 지금 비해서 법 조문이 바뀌어서 이제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1번 자기관리 분산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으로 한다. OX? 5. 그럼 여기 자기관리 분산 설립자본금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설립자본금, 자기관리는 5억 이상,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3억 이상. 2번 위탁관리 분산투자 설립자본금은 3억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을 모집해야 된다. 뭡니까? X입니까? X 얼마입니까? 50억. 50억. 50억이죠. 지금 답은 몇 번이요? 1번.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답 1번. 그럼 2번은 30억이 아니라 50억이죠. 틀렸고 3번은 왜 틀렸을까? 자기관리 분산투자사와 기업 구조적 분산투자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틀렸죠? 기업 구조적 명목상이니까. 4번 위탁관리 분산투자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없으며 임원을 상근 임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분산투자사는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OX? X.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유사 문제는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도 같은데, 자 봅시다. 유사 문제 2번 가볼게요. 유사 문제 2번이 30회 때 나왔던 거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2번 부동산 투자사 법상 위탁관리 분산투자사에 관한 설명을 틀렸습니다. 틀린 거. 그러면 이 위탁관리 분산투자사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관리 분산투자사. 자기관리 분산투자사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직원들이 자기관리 분산투자사의 직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업무를 잘못해버리면, 업무를 소홀히 하면 주주에게 영향을 준다고, 주주에게.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분산투자사는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부 규정. 그럼 여기 봐봐요. 2번. 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기관리지 위탁관리가 아니죠.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잖아.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는데 무슨 내부를 통제합니까? 그래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이게 아니라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기관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예?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으니까 내부 통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1번.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된다. 이거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가볍게 언급을 했지만 위탁관리, 기업 구조종, 위탁관리하고 자기관리 분산투자사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 한도를 주고 있는 거죠. 3번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에서 위탁해야 된다. 위탁관리 분산투자사 명목상회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4번 주요 주주의 대리는 미공개 자산 운영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설립자본금을 3억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분산투자의 설립자본금을 얼마다? 3억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자, 거기 이제 테마 48번 부동산 이용인데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거기 이용 파트에서 보면 뭐 1번에 이게 이제 23에 나왔는 1번 다 필요 없는 거고 거기에 유사 문제 1번을 가면 도시 스프레 현상이 나와요. 이 유사 문제 1번. 자, 115페이지 유사 문제 1번 가면 도시 스프레 현상이 나오는데 도시 스프레 현상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우리 시험에서 어쩌다 한 번씩. 저는 이제 5, 6월달, 7, 8월달 그때 언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스프레 현상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현상이요. 여기 뭐요? 저기 스프링쿨러 나오죠? 스프링쿨러 저거. 스프링쿨러. 그럼 스프링쿨러가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난다 그러면 저기 터지면 뭐 물이 이렇게 흩어지잖아. 흩어진다. 그 스프링쿨러 할 때 그 스프링, 여기 스프링이래, 스프를. 흩어진다, 분산된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 이 스프럴 현상은 도시가 특히 도시 외곽이 난개발 현상, 이걸 스프럴 현상이라고, 스프럴 현상. 그럼 스프럴 현상이랑 도시 외곽이
규칙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OX, X,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거. 이것을 도시 숲풀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1번이 지금 유사문제 풀려는 게 아니라 1번 봐봐. 1번. 도시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숲풀 현상이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번 볼래요?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아닙니다. 도시 외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시 숲풀 현상의 뜻. 도시 숲풀 현상은 뭐다? 난개발 현상이다. 난개발 현상이다. 그러면 도시의 성장이 외곽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뭘까 있을까? X. 숲풀 현상은 불규칙적 난개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테마 49번부터 이제 부동산 개발이네, 개발. 부동산 개발 됐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정확히 10분 쉬었다 했습니다.